다음 날 그는 꽤 늦어서야 불안한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잠도 그에게 기운을 주지는 못했다. 그는 금세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초조하고 심술궂은 기분과 혐오에 찬 눈으로 초라한 자기의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길이가 10자 남짓한 골방으로 여기저기 벽에서 떨어져 늘어진 먼지투성이 누런 벽지 때문에 더욱 초라해 보였다. 게다가 천장은 어찌나 낮은지 조금이라도 키가 큰 사람이면 숨이 막혀 못 견딜 지경이고 곧 천장에 머리라도 부딪힐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가구는 방하고는 잘 어울린다고나 할까. 불결하게 그지없는 세 개의 낡은 의자와 색칠한 탁자 하나가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몇 권의 공책과 책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뽀얗게 먼지가 앉은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의 벽 전체와 방을 반쯤 차지하고 있는 꼴사납게 큼직한 소파 하나가 있었는데 원래는 옥양목으로 쓰였던 것인데 지금은 누더기가 다 되어 라스콜리니코프의 침대 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옷도 벗지 않고 시트도 없이 낡아빠진 학생 외투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누워 자곤 했다. 그는 거북이가 별갑 속에 움츠려들듯이 모든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거들어주는 하녀가 이따금 기웃거리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무슨 일에 지나치게 골몰하고 있는 어떤 류의 편집광에게 흔히 있는 증상이다. 하숙집 여주인이 두고 있는 단 하나의 하녀이자 요리사인 나스타샤는 하숙생의 이러한 마음을 반기고 있기라도 하는 듯 방의 정리나 청소를 그쳐버리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쯤 생각난 듯이 비를 들고 나타날 정도였다. 지금도 그를 깨운 것은 다름 아닌 나스타샤였던 것이다.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잘 생각이에요. 벌써 9시가 지났단 말이에요. 차를 가져왔어요. 몹시 시장하실 텐데 차 안 드시겠어요? 하고 그의 머리맡에서 소리를 쳤다. 그는 눈을 떴다. 부르르 몸을 한번 떨고 나더니 나스타샤를 알아보았다. 그 차는 주인 아주머니가 보낸 거니? 하고 그는 이상스런 얼굴로 일어나 앉으면서 물었다. 아주머니가요? 그녀는 재탕한 차를 담은 금이 간 자기 찻잔을 그의 앞에 놓고는 누런 설탕 2덩어리를 넣었다. 이봐요, 나스타샤. 미안하지만 이걸 갖고 빨리 가서 흰빵을 좀 사다 줘. 그리고 소시지 조금 하고 말이야. 하고 그는 호주머니를 뒤져 옷을 입은 채로 잤기 때문에 동전을 한 줌 꺼내면서 말했다. 흰빵은 곧 사다 드리겠지만 소시지 대신 양배추국은 어떠세요? 맛있는 국이에요. 어제 것이지만. 어제부터 당신 주려고 남겨두었던 것인데 당신이 늦게 돌아왔기 때문에 참 맛있는 국이랍니다. 하고 양배추국을 가져왔다. 그가 먹기 시작하자 나스타샤는 소파에 그와 나란히 앉아서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골 사람이라 퍽이나 수다스러웠다. 주인 아주머니가 당신을 경찰에 고발하겠대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경찰에? 무엇 때문에? 돈도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으니까요. 뻔하지 뭐예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 아니야, 지금은 좀 곤란해. 정말 그 여잔 바보로군. 오늘 안주인한테 가서 말해보지. 주인 아주머니도 바보이면 틀림없어요. 나도 그렇지만요. 그런데 아는 체 하는 당신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매일 빈둥빈둥 방구석에 뒹굴면서 일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 말이에요.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러 나가기도 하더니만 요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하고 있다고.
무얼 하죠? 일을 하지. 무슨 일? 생각하는 일. 잠시 말이 없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나스타샤는 깔깔거리면서 웃어댔다. 이봐요. 그런 말씀하면 벌 받는데요. 아이들을 가르쳐봤자 고작 동전밖에 만질 수 없잖아. 그까짓 푼돈으로 무엇을 하느냐 말이야. 마치 자기 자신의 상념에라도 대답하듯 그는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그럼 단번에 한미천 잡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는 괴이한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다. 그렇지. 단번에 한미천 잡아야지. 하고 잠시 말이 없다가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머, 조용조용 가만히 말하세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선. 그보다도 빵은 사올까요? 그만둘까요? 마음대로 해. 아참, 깜빡 잊었군요. 어제 외출하신 사이에 편지가 왔어요. 내게 편지가? 어디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체부한테 내 돈 3카페이카를 물었어요. 그 돈 주실 거죠? 그래. 어서 편지를 갖다 줘. 빨리. 갑자기 허둥거리며 라스콜리니코프는 외쳤다. 잠시 후에 편지를 가져왔다. 예상대로 피현에 사는 어머니한테서 온 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받아들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기까지 했다. 벌써 오랫동안 편지라곤 받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외에도 뭔가 다른 것이 갑자기 그의 심장을 압박해왔다. 나스타샤, 제발 부탁이니 좀 나가줘. 3카페이카는 줄 테니 어서. 편지는 그의 손 안에서 파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하녀 앞에서 편지를 뜯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편지를 가지고 혼자 있고 싶었다. 나스타샤가 나가자 그는 재빨리 편지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오랫동안 편지 겉봉의 글씨를, 그토록 그리웠던 잘디 잔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옛적에 그에게 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준 어머니의 필적이었다. 그는 주저했다. 마치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는 봉투를 뜯었다. 편지는 1호트가량이나 되는 두툼한 것이었다. 커다란 편지 2장에 잘디잔 글씨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로자야. 너와 편지로 이야기한 지도 벌써 2달이 넘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지만 너도 부득이한 나의 침묵을 책망하진 않으리라 믿는다. 너는 우리 집안의 외아들, 내게 있어서나 두녀에게 있어서나 너는 우리 전부이며 희망이요 또한 기대이기도 하다. 내가 학비를 댈 수 없어서 벌써 몇 달째 대학을 쉬고 있고 가정교사도 그 밖에 다른 일도 모두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들었을 때 이 어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겠니? 1년에 120루블이라는 연금으로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도울 수가 있겠니? 4개월 전에 내게 보낸 15루블도 알다시피 이 연금을 저당으로 잡혀서 이고장 상인에게서 얻어온 것이란다. 그러나 그분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를 양도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단다. 그 빚을 겨우 이제서야 다 청산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에게 한 푼도 송금할 수가 없었단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행히도 너에게 약간의 돈을 송금하게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집도 좀 좋아질 것 같기에 우선 그 얘기부터 알려주고 싶다. 첫째로는 로자야. 내가 놀랄지도 모르지만 내 누이 동생과 나는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단다. 다행히 그 애의 고생도 이젠 끝난 것 같구나. 그러나 그동안 모든 사정이 어땠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내게 감추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잘 알 수 있도록 순서를 밟아 얘기하겠다. 너는 2달 전에 두냐가 스비드리 가이로프 댁에서 심한 모욕을 받으며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왔었지만 나는 그때 뭐라고 회답을 써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만약 내가 사실대로 다 써보냈더라면 너는 아마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걸어서라도 집으로 돌아왔을 게다. 나는 내 마음씨도 성품도 잘 알고 있지만 너는 내 누이 동생에 대한 모욕을 보고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은 아니지. 그렇지만 내 자신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그때는 나도 사정을 충분히 몰랐단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곤란했던 것은 작년에 두냐가 가정교사로 그 집에 들어갈 때 월급에서 다달이 공제하기로 하고 100루블을 선불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가정교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다. 그 돈을 두냐가 받은 것은 바로 그때 네가 꼭 돈이 필요하다고 기별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내게 붙여준 60루블, 바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우리는 너를 속이고 그 돈을 두냐가 전부터 저축해 두었던 저금에서 빼낸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는 처음부터 그 애한테 무례한 태도로 대했고 식사 때에도 실없는 소리로 그 애를 조롱하곤 했다는구나.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 일이 되어버린 지금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아 공연히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싶진 않다. 간단히 말해서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의 부인인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비롯하여 온 집안 식구가 모두 친절히 대해주는데도 두냐는 그 집에 있기가 몹시 거북했던 모양이다. 특히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의 버릇대로 바커스의 마술에 걸려 있을 때에는 더욱 괴로웠던 모양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참 기가 막히더구나. 글쎄 그 미치광이 같은 사람은 훨씬 전부터 두냐에게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두냐에게 난폭한 언동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란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이도 듬직한 한 집안의 주인이기도 한 자기가 그런 경솔한 희망을 품게 된 데에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 때문에 그만 본의 아닌 화풀이를 두냐에게 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애한테 무례한 언동으로 조롱함으로써 남의 눈으로부터 자기 야심을 감추려 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끝내 참지를 못하고 그는 노골적으로 두냐에게 추잡한 제의를 하게 된 모양이다. 여러 가지 보수를 약속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애와 단둘이 어떤 고장이나 외국으로 떠나자고 말하더란다. 그러니 그 애의 고민이 어떠했겠는지 생각해보렴. 빚이 있기도 하려니와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생각해서라도 차마 뛰쳐나올 수는 없었던 모양이야. 그렇게 되면 부인이 의심을 품게 될 것이고 따라서 집안에 불화를 던지게 될 우려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두냐를 위해서도 남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두냐는 그 후 6주일 동안 그 무서운 집에서 도저히 뛰쳐나올 엄두도 못 냈단다. 물론 너는 두냐가 영리하고 또 성질이 얼마나 꿋꿋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게다. 두냐는 웬만한 일이면 잘 참는 애다. 그리고 최악의 상태에서도 침착을 잃지 않는다. 그 애는 나한테까지도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조금도 써보내지 않았단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결말이 오고야 말았다. 다름 아니라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우연히 두냐를 설복하고 있는 남편의 말을 정원에서 엿듣게 된 거라는구나. 그러나 그녀는 무엇이나 거꾸로 판단하여 모두가 다 그 애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 애를 죄인으로 몰고 말았다. 당장 그 정원에서 무서운 소동이 벌어졌다. 마르파 페트로브나는 두냐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않고 그 애에게 구타까지 했다는구나. 근 1시간이나 소동이 계속된 뒤에 그 애의 소지품과 옷가지 등을 싸지도 않고 짐수레에 던져놓고는 당장 두냐를 태워 나한테 쫓아버리라고 명령했다는구나.
그때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마구 창피를 당한 두냐는 하는 수 없이 지붕도 없는 짐수레를 타고 농꾼과 함께 19km나 되는 길을 달려오지 않을 수 없었단다. 이런 판국이니 생각해보렴. 2달 전에 받은 내 편지에 답장을 어떻게 쓸 수 있었겠니? 나 자신이 원통해서 못 견딜 지경인데 어찌 그 사정을 내게 써보낼 수 있었겠느냐 말이다. 그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뜬소문이 온 시내에 쭉 퍼지고 끝내는 모든 사람이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는 바람에 나와 두냐는 교회에도 갈 수 없을 정도였고 개중에는 우리들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사람까지 있었단다. 안면 있는 사람들도 모두 우리에게서 떨어지고 인사도 하지 않게 되었단다. 뿐만 아니라 내가 후회 안 일이지만 상점의 점원이나 관청의 서기 등이 우리 집 대문에다 골타리를 칠해서 우리들에게 창피를 주려고까지 했다는구나. 나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하지만 두냐는 어떻게 그 수모를 참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까지 해주었는지 네가 보았더라면.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로 괴로움도 끝났다. 다름 아니라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가 마음을 고쳐먹고 참회를 했으니 말이다. 아마 두냐를 가엾게 생각한 것이겠지. 두냐의 완전한 결백을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거를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제시한 것이다. 그것은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2사람을 정원에서 발견하기 이전에 두냐가 그 사람이 강요하는 밀회와 밀담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그 사람에게 써보낸 편지였는데 두냐가 그 집을 떠난 뒤에도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의 수중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편지는 도리에 벗어난 행동을 책하고 어린애의 아버지이며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그렇지 않아도 가엾고 의지할 곳 없는 처녀를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천박한 행동인가를 예리하게 지적해 준 것으로서 분노에 넘친 문장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편지는 얼마나 훌륭하고 감명 깊게 써 있었는지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도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을 정도다. 또 그뿐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이런 경우에 흔히 있듯이 두냐의 결백을 하인들이 증언해 주기까지 했단다. 그 사람들은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가 생각한 것보다는 진상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르파 페드로브나는 그만 어리 빠지고 말았다. 그 여자 자신이 말한 것처럼 또 한 번 얻어맞은 격이지 뭐냐. 그 대신 두냐의 무죄를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 다음 날 마침 일요일이라 급히 마차로 달려와서 두냐를 껴안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더구나. 그리고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날 우리 집을 나가서는 그 길로 시내의 집집을 찾아다니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 애의 고상한 품행을 극구 칭찬했단다. 또 두냐가 스비드리 가이로프 씨에게 보낸 편지까지 여러 사람에게 보이면서 소리내어 읽어주기까지 했다는구나. 어쨌든 두냐의 명예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리고 두냐에게는 곧 대여섯 집에서 가정교사로 와달라고 청이 들어왔으나 그 애는 모두 거절해버렸단다. 이렇게 갑자기 모두가 그 애한테 특별한 존경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뜻하지 않은 일로 우리의 운명이 열리게 된 것이란다. 사랑하는 나의 로자야. 다름 아니라 어떤 사람이 두냐에게 결혼을 신청하고 두냐도 승낙했으므로 그것을 내게 급히 알리는 바이다. 그 얘기는 너와 의논도 없이 결정한 일이지만 아마 너는 나와 두냐에게도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너도 이해가 가겠지만 내 답장이 올 때까지 결정을 기다리거나 연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너도 직접 보지 않고는 만사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니? 사정은 이렇게 되었단다. 상대방은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고 하는 7등 문관인데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다.
나이가 조금 많지만 매우 성실해 보이고 장래성도 있어 보이더구나. 재산도 상당하고 외모도 45세 치곤 준수한 편이란다. 조금 거만하고 무뚝뚝한 게 걸리긴 하지만 말이다. 처음엔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 마르파 페트로브나를 통하여 우리와 가까이 사귀고 싶다고 해서 우리도 예절 바르게 초대를 하고 커피를 대접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주 정중한 편지를 보내 구혼을 청하고 곧 확답이 있기를 기다리겠노라고 했더구나. 그 사람은 실무자라 몹시 바쁜 몸이고 지금은 페테르스부르크에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단 1분이 아쉬울 지경이라고 한다. 물론 처음엔 우리도 너무나 뜻밖의 일이라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날 온종일 여러모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너에게도 미리 말해두지만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그 사람과 만나 이제 가까운 장래에 만나게 될 것이지만 첫눈에 뭔가 좀 마음에 흡족한 점이 없더라도 너무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리진 말아라. 내게도 분명히 좋은 인상을 주리라고 믿는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덧붙이는 것이다. 그 누구든지 사람을 알려거든 오해를 하거나 편견에 빠져들지 않도록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 너도 내 동생의 성격을 잘 알겠지만 그 애는 아주 의지가 강하고 판단력도 있고 격렬한 성격이면서도 도량이 넓은 애다.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단다. 물론 이 혼담에도 그의 편에서나 그 사람 편에서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두냐는 영리한 처녀라는 것 외에 천사와도 같은 고결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연히 그의 행복을 염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 결혼 문제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두냐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단다. 그 애는 내가 잠이 든 줄 알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밤새도록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더니 나중에는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를 보고 내게 마음을 결정했다고 말하더구나. 뵤트르 페트로비치가 근간에 페테르스부르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썼지만 그는 그곳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페테르스부르크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 생각이란다. 귀여운 로자야, 그는 너에게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벌써 그 문제에 대해 두세 마디 뵤트르 페트로비치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그러나 그는 조심스레 물론 자기도 비서가 없이는 일을 해나갈 수 없으니까 남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이보다 집안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대학에 학업도 있으니까 내가 사무실에서 일할 겨를이 있을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더구나. 그땐 그것으로 얘기가 중단되었지만 두냐는 줄곧 너의 그 문제만 골몰하고 있단다. 내가 법과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더욱 안성맞춤 아니겠니? 로자야, 나도 두냐도 내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학비를 보태주었으면 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한마디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연히 그쪽에서 내 학비 문제를 꺼낼 것임에 틀림없겠지만 또는 머지않아 너와 그가 서로 만날 때 너를 그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자야, 아무래도 나는 두 사람의 혼례가 끝나면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나는 장모란 사위에게 있어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님을 여러 번 보아왔다. 나는 비록 상대가 누구든 간에 조금이라도 신세를 지고 싶지도 않고 조금이지만 내게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될수록 너희들하고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겠지. 그리고 로자야, 일부러 기쁜 소식을 편지 끝에 남겨두었던 것인데 그건 다름 아니라 머지않아 우리들도 모두 페테르스부르크로 가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땐 3년 만에 우리 세 식구가 서로 안아볼 수도 있을 테지. 언제 가게 될는진 모르나 어쩌면 내주가 될지도 모르겠다.
만사는 페트로비치의 지시에 달렸는데 그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한단다. 두냐 역시 너를 빨리 만날 욕심으로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결혼식을 해도 좋다고 말한다. 하여간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게 돈을 많이 보낼 생각이다. 이젠 두냐의 결혼설이 나돌자 내 신용도 갑자기 좋아졌단다. 그래서 그 상인도 지금이라면 연금을 잡고 75루블쯤은 융통해 줄 것이라 믿는다. 내게도 25루블이나 30루블은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보냈으면 좋겠지만 우리들 여비도 생각해야 하니 말이다. 집에서 역까지야 겨우 90km니 잘 아는 농부의 집 마차를 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3등 기차로 가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수중에 얼마간의 돈은 지녀야 할 것 같다. 루진 씨가 트렁크 운임은 부담한다니 그나마 좀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만 써야 할 것 같다. 편지가 가득 차 쓸 곳이 없구나. 로자야, 너는 전같이 하느님에게 기도드리고 있니? 나는 요즘 유행하는 무신앙에 너도 빠지지 않았는가 하고 걱정하고 있단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생각나지 않니?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내 무릎 위에 안겨 잘 돌아가지 않는 혀로 기도를 드리던 일을, 그리고 그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던가를. 그럼 잘 있거라. 너를 꼭 안고 한없이 키스를 보낸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너의 엄마가. 편지를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얼굴은 시종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러나 다 읽었을 때 그 얼굴은 창백해지고 경련 때문에 일그러지기까지 했다. 그리고 입가에는 괴롭고 초조한 심술궂은 미소가 뱀같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다 낡아 납작해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에 잠겼다.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심장은 몹시 고동치고 생각은 흩어졌다. 드디어 그는 다락이나 괴짝처럼 누런 이 골방 안이 갑갑하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아졌다. 눈도 머리도 널따란 곳을 찾았다. 그는 모자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계단에서 누구를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엔 마음도 쓰지 않았다. 그런 것은 잊어버렸던 것이다. 비거리를 가로질러 마치 볼 일이 있어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처럼 바실리예프스키 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버릇대로 주위에는 통 신경을 쓰지 않고 뭔가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면서 걸어갔다. 그것은 길 가는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술주정뱅이라고 단정했다.